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1편부터 시리즈로 계속 제작이 될 거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이 어떤 국면이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를 면밀하게 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리즈 1편 달러의 방향이 엄청난 폭등을 일으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2편부터는 멤버십에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근본 시리즈 제작으로 깍시가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이 모두 집약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손가락 까딱 한번,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경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러의 방향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2월부터 해서 코로나와 유가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에 대한 수요 급증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102포인트도 이 102포인트가 저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부터 지속 주장을 해왔지만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띌 뿐 달러는 재차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미 둔화되어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재차 코로나가 완화되는 20년도 하반기에는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과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달러의 하락 요인을 더 부추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 2차 확산과 무역전쟁이 일시적으로 고조될 경우에 재차 달러 강세 흐름이 한 번 더 이렇게 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연준은 자산 매입 규모를 또 확대시킬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달러 약세로 급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를 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차 코로나로 다시금 달러가 한 번 더 슈팅을 뛸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달러는 단기적으로만 강세를 띌 뿐 추세 영역은 앞으로 여전히 약달러이며 앞으로는 꾸준히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달러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확대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재정 지출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이 근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폭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재정 적자 확대폭이 늘어나게 되면 이는 또 달러 약세로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확대는 결국 재정 적자의 확대폭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는 이렇게 달러와 약세로 이렇게 동시에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표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가 확대될수록 달러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약세로 돌아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경우 올해 여타 국가 대비해서 보더라도 유독 자산 매입을 이렇게 크게 늘리고 유동성을 확대시켰던 모습을 고려해 볼 때 2020년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무려 15.4%, 마이너스 15.4%에 달하게 되고 이런 재정 적자의 확대폭은 결국 이런 식으로 달러와 약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크게 보고 이런 추세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이후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을 동반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약달러를 동반하면서 경기의 위축과 침체를 탈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마냥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지만 깍시가 매번 강조하는 최고의 매수 시기는 최악의 정점이 된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지금까지 좀 해온 적이 있는데 달러의 경우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 시기에 일시적으로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빗발치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지만 결국 미국의 경제가 이 경기 침체로부터 탈피하려면 달러 약세를 동반한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번 달러가 고점을 찍고 경기가 회복하면서 달러가 이런 식으로 약세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무역가중치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고점에 머무르고 있고 이번에도 경기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달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의 방향은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될까? 그 방향은 다를까?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는 대개 이렇게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국면에는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는 원달러의 환율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IMF 시기처럼 극단적으로 환율이 이런 식으로 슈팅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이었을 때도 1,300원을 돌파하지 못한 걸 볼 때 이미 1,300원 부근이 고점이라고 보이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원하는 강세 추세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간혹 댓글을 보면 한국도 양적 완화를 많이 하지 않냐, 돈을 한국이 더 많이 풀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좀 무식한 소리고요. 주요국들의 이런 중앙은행들의 자산을 보게 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본, 유로존, 한국,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양적 완화 규모가 압도적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일 뿐, 코로나가 둔화되어 나타난다면 압도적으로 풀린 달러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약세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 경알못들이 이야기하는 한국도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소리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된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양적 완화 시기에는 위기의 진정과 함께 달러와의 약세 사이클이 가속화되어 나타났다는 점은 과거 역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디플레 압박이 엄청나게 큰 건 사실이죠. 하지만 달러가 고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여 나타나게 되면 물가는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 표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인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바닥이라는 의미는 달러의 고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의미는 앞으로 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를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시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플러스 국면으로 지속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와 이 물가의 가치는 반비례하여 나타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흐름을 눈여겨보면서 어느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하락하여 나타나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가치는 앉아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는 달러화가 약세 구간일 때, 그리고 강세 구간일 때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고 온 것이고요. 이 파란색 구간은 대표적으로 달러화가 급하게 약세 구간을 보일 때, 보시다시피 코스피의 반등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과거 1980년대에는 거의 한 10배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지수가 4, 5배 정도 상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달러 약세 구간이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차트는 S&P 500을 의미하게 되는데, 미국 주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는 또 공교롭게도 이 강달러 구간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빗근 쳐진 구간을 보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시점에 S&P 500 이 초록색 선이 상승이 매우 두드러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반면 S&P 500의 경우 이 달러와 약세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주가보다 그 상승폭이 좀 더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 거의 한 8년간 지속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강달러 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리고 최근 8년간 2011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강세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고, 이 시기에는 코스피가 매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 이 시기에는 이 미국 주식인 S&P 500이 이렇게 더 아웃퍼폼하고 더 강세를 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달러 구간에서는 이 신흥국의 주가인 코스피가 더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고, 반면 강달러 구간에서는 미국 주식인 S&P 500이 이렇게 더 크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최근 한 8년 동안 지속된 이런 강달러의 흐름 속에서 향후 몇 년간은 달러 약세의 시대가 충분히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큰 틀의 흐름에서 투자를 하고 맥을 집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약달러 구간에선 신흥국 주가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강달러 구간에선 신흥국은 죽을 쓰고 미국 주식은 강세를 보이게 된다. 그렇다고 약달러 구간에서 뭐 미국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약달러 구간에서 코스피보다 이렇게 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신흥국보다 이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 S&P 500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뭐 저의 경우 이미 미국 주식은 일전에 다 정리된 상태이고 지금은 신흥국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일시적인 달러의 강세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무역전쟁이 더 고조될 수도 있고 2차 전염이 재차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은 신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다시금 안전자산의 성격상 달러는 재차 일시적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앞서서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와 재정 적자폭 확대는 결국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봐도 침체 시기를 벗어나면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고 하락하기 시작했고 역사적으로 봐도 원달러와 달러 인덱스는 대개 같은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적인 추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시간 대비 효율의 관점에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약달러 구간에서는 신흥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매력적일 수가 있고 반면에 강달러 구간에서는 신흥국은 죽을 쓰고 반대로 미국 주식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3달 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겁먹지 마라, 재차 회복한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등 지금은 금융위기가 다르다고 재차 언급을 했었고 지금 당장 경제가 회복이 먼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달러의 성격이 변할 때 경제의 회복 속도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법이고요. 앞으로 2편부터는 멤버십 가입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와 투자에 충분히 관심이 있으시다면 멤버십 가입 비용은 소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편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거시 경제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어느 섹터가 유망하고 앞으로 투자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